유나는 50세, 강남에 사는 세련된 중년 여성입니다. 항상 단정한 옷차림과 절제된 미소로 주변에선 완벽한 어머니로 알려져 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에는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특별한 경계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20년 전 국정원 특수요원이었던 유나는 딸 서연의 임신 소식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일찍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흔들림 없이 딸을 키웠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엔 언제나 과거가 자신을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죠. 이제 딸의 결혼식을 앞둔 유나의 유일한 목표는 서연의 행복한 출발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등장하면서 유나는 20년간 묻어두었던 기술과 본능을 다시 꺼내야만 합니다. 이번엔 국가가 아닌 딸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따사로운 봄날의 햇살이 야외 결혼식장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청명했으며 벚꽃잎들이 살랑이는 바람에 하늘거렸죠. 유나는 은은한 분홍빛 원피스를 입고 딸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50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미세한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 감춰온 흔적이었어요. 엄마 긴장돼.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유나는 딸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아주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니까 모든 게 완벽할 거야. 하지만 유나의 눈빛은 결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직감이 그녀를 배신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식장 구석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냄새와 어딘가 낯익은 그림자들이 그녀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습니다. 20년간 감춰온 직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웨딩 마치가 울리고 서연과 유나는 천천히 레드카펫을 걸었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신부와 그 어머니에게 집중되었죠.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 유나의 걸음걸이에는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균형과 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자연스러웠지만 그녀와 같은 세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신호였어요. 제단 앞에 도착한 서연은 예비 남편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는 첫 줄에 앉으며 주변을 스캔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녀의 직감은 여전히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태호의 부모님을 바라보았죠. 그의 어머니 지은은 긴장한 표정이었고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해외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 공식 설명이었어요. 결혼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목사가 혹시 이 결혼을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식장 뒤편에서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5명의 남성들이 들어왔어요.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성 진무의 날카로운 눈빛이 유나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진무의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 결혼은 사기입니다. 신랑 측 가족의 배경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순간 식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태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고 서연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어요. 유나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방 속 작은 물건을 확인하고 있었죠. 진무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20년 전 태호의 아버지는 우리 조직에 70억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군요.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태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유나는 침착하게
앞으로 나섰어요. 이곳은 내 딸의 결혼식입니다. 당신들이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시죠. 진무는 유나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저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유나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비상 연락처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그녀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유나의 머릿속에는 이미 대응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 훈련받은 동작들이 물밀듯이 되살아났죠. 그녀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중년 여성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때 국가의 그림자였던 특수요원의 눈빛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서연은 태호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유나는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계산된 것이었죠. 결코 평범한 어머니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아, 태호랑 먼저 안전한 곳으로 가 있어라. 엄마가 이 상황을 정리할게.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연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태호 아버지가 정말.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다. 믿고 따라주렴. 유나의 목소리에는 서연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죠. 진무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유나 씨, 맞습니까? 예쁜 딸을 두셨군요. 태호의 아버지 우진과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네요. 유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아이들과 당신들의 일은 무관합니다.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어른들끼리 해결합시다. 진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흥미롭군요. 당신은 평범한 어머니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우진의 동료였습니까? 유나는 대답 대신 태호의 어머니 지은에게 다가갔어요. 지은 씨,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가세요. 내가 이들을 상대하겠습니다. 지은은 놀란 눈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과 함께 희미한 인식의 빛이 스쳤어요. 당신은 혹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서둘러요. 유나가 속삭였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떠난 후 식장에는 유나와 진무의 일행만 남았어요. 유나는 천천히 구두힐을 벗었습니다. 그녀의 자세가 미묘하게 변했죠. 더 이상 우아한 중년 여성이 아닌 전투 태세에 들어간 특수요원의 자세였습니다. 20년 전 사라진 돈을 찾고 계신 것 같군요. 70억이라 지금 가치로는 얼마나 될까요? 유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진무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진이 가져간 것은 돈뿐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당신과 당신 가족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우진 씨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딸의 결혼식을 망친 것, 이 아이들에게 상처 준 것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진무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듯 하며 비웃었습니다. 위협하시는 건가요? 재미있군요. 48시간 드리겠습니다. 우진의 거처와 그가 가져간 것들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유나가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딸과 그 약혼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진무가 말을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죠. 도영아, 나 유나야. 도움이 필요해. 유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일이야? 20년 만인데 과거가 돌아왔어. 우리 팀이 필요해. 유나가 말했습니다. 도영의 목소리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어디서 만날까?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옛날 그 장소. 2시간 후 지민이랑 소희도 연락해줘. 전화를 끄는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20년간 봉인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는 국가의 그림자였죠. 특수 임무를 수행하던 비밀 요원. 그리고 이제 그 시절의 기술과 경험이
딸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필요해졌습니다. 유나는 은밀히 보관해온 작은 금속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권총, 위조 신분증, 그리고 비상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권총을 들어 올렸죠. 감각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모든 것이 선명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군. 유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다시 한번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2시간 후 유나는 한강 인근의 오래된 창고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20년 전 그들의 비밀 접선 장소였어요.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익숙한 어둠 속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암호, 어둠 속에서 도영의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유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를 지켜본다. 조명이 켜지고 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50대 초반의 도영은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지민은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소희는 우아한 중년 여성으로 변해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기민해 보였어요. 20년 만이네, 도영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우리를 소집한 거야? 유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제 딸 서연이 오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리더 진무라는 사람이 신랑 태호의 아버지 우진이 20년 전 70억을 들고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민이 안경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우진이라고? 설마 그 우진?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와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그 우진입니다. 소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진은 국정원 재정 담당이었어. 우리 팀의 자금 세탁 전문가였지. 그가 돈을 들고 도망쳤다고? 그럴 리가 없어. 유나는 테이블 위에 사진 몇 장을 펼쳤어요. 태호와 그의 어머니 지은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들은 우진의 가족입니다. 우진은 실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의 아내는 항상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도영이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유나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첫째, 진무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둘째, 우진이 정말 배신자인지 확인해야 해요. 셋째, 그들이 말하는 70억과 함께 사라진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지민은 이미 노트북을 켜고 있었어요. 진무에 대해 아는 게 있나?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모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는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움직임, 말투, 일반 조직원이 아닌 것 같았어요. 소희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진을 본 것은 검은 백조 작전 때였어. 그 직후에 그가 사라졌지. 유나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검은 백조 작전은 국내 최대 부패 네트워크를 추적하던 임무였습니다. 우진은 그 네트워크에 잠입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죠. 작전 당일 모든 연락이 끊겼고 우진은 사라졌습니다. 혹시 우진이 임무 중에 뭔가를 발견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유나가 물었어요.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을 수 있어. 우진은 항상 철저했으니까. 그런데 검은 백조 작전 직후 우리 팀은 해체되었잖아. 갑작스러웠지.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너무 많은 우연이 있었습니다. 우진의 실종, 팀의 해체, 그리고 20년 후 진무의 등장. 지민이 노트북에서 뭔가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찾았어. 진무, 본명 강진무. 전직 정보부 요원이었다가 지금은 사설 보안 회사 블랙쉴드의 CEO야. 이 회사는 주로 재벌들의 비밀 경호와 정보 수집을 담당하고 있어. 유나의 눈이 빛났어요. 그렇다면 단순한 조직 폭력배가 아니라 전문 정보원이었군요. 우진이 가져간 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정보였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희가 물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뭐야? 유나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진의 아내 지은을 만나야 합니다. 그녀가 남편에 대해
그리고 그가 숨겼을 정보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지민이랑 진무의 행적을 더 조사할게. 소희는 검은 백조 작전 관련 자료들을 찾아봐. 유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과거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지만 과거는 결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죠. 모두 조심해. 우리는 이미 은퇴한 몸이야. 유나가 말했습니다. 도영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늙었다고 물러설 순 없지. 특히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 있었어요. 딸 서연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년간의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태호의 어머니 지은이 사는 집을 찾았습니다. 우아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2층 양옥집이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지은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밤새 운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단정한 차림을 유지하고 있었죠. 유나 씨,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유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어제 일에 대해서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태호와 서연의 약혼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남편분이 정말 70억을 가지고 도망쳤나요? 유나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우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임무 중이었다고 했어요. 위험한 임무라고. 유나의 눈이 빛났어요. 임무라고요? 그럼 지은 씨는 우진 씨의 직업을 알고 계셨던 건가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은 제게 모든 걸 말했어요. 그가 국정원 소속이라는 것,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 그리고 그날 그가 사라지기 전날 밤 우진은 제게 말했어요.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것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진짜 동료가 찾아오면 주라고요. 유나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게 뭐였나요? 지은은 천천히 일어나 책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성경책을 꺼내 그 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이에요. 20년 동안 간직해왔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USB와 펜던트 그리고 숫자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우진은 그저 잘 보관하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지하실에 뭔가가 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즉시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지하실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유나는 벽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훈련된 눈은 이내 벽 한쪽에 있는 미세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여기요. 유나가 벽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밀자 벽 일부가 미끄러지듯 열렸어요. 그 뒤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숫자, 자물쇠와 펜던트를 넣는 홈이 있었죠. 쪽지의 숫자와 펜던트가 열쇠인 것 같네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홈에 꽂았어요. 유나는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금고에서 딸깍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어요. 금고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또 다른 USB 그리고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꺼내 훑어보았어요. 그것은 국내 정치인, 기업인들의 비리 증거와 자금 세탁 경로, 해외 비밀 계좌 정보였습니다. 이거군요. 유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우진 씨가 가져간 건 돈이 아니라 이 정보들이었어요. 검은 백조 작전 중에 발견한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증거들이죠.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우진은 도둑이 아니었던 거군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는 영웅이었어요. 이 정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거죠. 금고 안을 더 살피던 유나는 작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유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에게요? 유나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우진의 필체였습니다. 유나에게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는 뜻이겠지. 내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부패의 그물망이야. 정부 고위층, 재벌, 심지어 우리 조직 내부까지 연결되어 있어. 나는 이 정보를 지키기 위해 숨어야만 했다. 그들에게 발각되면 내 가족까지 위험해질 것이기에 모든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언젠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믿었다. 유나,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정의를 믿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내 가족을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이 번호로 연락해 주길 바란다. 편지 아래에는 해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우진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지은 씨, 이 정보는 매우 위험합니다. 진무가 찾는 것이 바로 이것이겠죠. 유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은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진이 정말 살아있을까요? 유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일단 이 증거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진무를 상대할 계획을 세워야 해요. 두 사람은 금고의 내용물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담았습니다. 유나는 즉시 도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영아, 중요한 것을 찾았어. 모두 모여야 해. 1시간 후 4명의 옛 동료들이 안전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유나는 발견한 모든 것을 공유했어요. 지민은 즉시 USB의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야. 지민이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고위 정치인들의 비리 증거, 자금 세탁 경로, 심지어 국정원 내부 부패 인물들의 명단까지 있어. 소희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진은 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라진 거네? 그리고 진무는 이 정보를 없애려고 하는 거고.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해보니 진무는 검은 백조 작전 당시 정보부 소속이었어. 그리고 이 명단에 그의 이름도 있어. 유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찾아온 거군요.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진무와 협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방식대로요. 유나의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진무에게 연락해 만남을 제안하고 그 자리에서 증거 일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리에 언론인과 신뢰할 수 있는 검찰, 특수부 요원들을 미리 배치해 진무의 범죄를 포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퇴했지만 기술은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내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나는 특수부 출신 친구를 접촉할게. 지민이는 보안과 감시를 담당하고 소희는 언론인 접촉을 맡아.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유나는 진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무 씨, 유나입니다. 우리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군요. 진무의 목소리가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군요. 결정하셨나요? 우진의 비밀을 찾았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죠.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좋습니다. 장소와 시간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진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장소는 제가 정할게요. 당신이 시간을 정하세요. 유나가 반박했어요. 잠시 침묵 후 진무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저녁 8시. 장소는 강남의 그랜드 호텔 로비.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죠. 유나가 말했어요. 진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현명한 선택이군요. 혼자 오시겠죠? 물론이죠.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유나는 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어. 이제 행동으로 옮길 시간이야. 다음 날 저녁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랜드 호텔 로비에는 이미 유나의 팀원들이 각자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도영은 호텔 직원으로 변장했고 소희는 로비에서 잡지를 읽는 여행객처럼 보였습니다. 지민은 보안실에서 모든 카메라를 통제하고 있었어요. 또한 믿을 수 있는 검찰 특수부 요원 3명과 유력 일간지 기자가 미리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정확히 저녁 8시에 호텔 로비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우아한 정장 차림으로 손에는 서류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무도 거의 동시에 도착했죠. 그는 2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혼자 오기로 했지 않나요? 유나가 차갑게 물었어요. 진무가 미소 지었습니다. 경계심이 많은 편이라서요. 당신도 혼자가 아닐 테니까요. 유나는 태연하게 미소 지었어요. 자리에 앉죠. 두 사람은 로비 한쪽의 조용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유나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우진이 가져간 것은 돈이 아니라 이것이었습니다. 유나가 서류를 진무 앞에 밀었어요. 진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이 포함된 부패 명단이었죠. 이게 전부입니까? 유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물론 아니죠. 나머지는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제 가족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이 정보는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진무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유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협상입니다. 우리 모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죠. 진무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나 씨,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과 당신 팀이 했던 일들도요. 우리는 같은 세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순진한 협상을 제안하다니. 진무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어요. 그의 경호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도영이 다가와 경호원 중 한 명의 팔을 잡았어요. 동시에 소희도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경호원을 제압했습니다. 말했잖아요. 혼자가 아니라고. 유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그는 재킷 안으로 손을 뻗었지만 유나가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모든 대화는 녹음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을 보세요. 유나가 고개를 돌렸어요. 검찰 특수부 요원들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언론인도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죠. 이게 무슨 짓이죠? 진무가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유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의죠. 2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진무는 마지막 순간에 도망치려 했지만 도영이 그를 단단히 붙잡았어요. 검찰 요원들이 도착해 진무와 그의 경호원들을 체포했습니다. 강진무 씨, 뇌물수수, 증거인멸, 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검찰 요원이 말했어요. 모든 과정이 언론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유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모든 주요 언론사는 진무의 체포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전직 정보부 요원, 거대 부패 스캔들 연루로 체포라는 헤드라인이 지면을 장식했어요. 유나는 조용히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만 같았죠. 엄마, 서연이 거실로 들어오며 불렀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진무라는 사람이 체포됐다고. 그리고 태호 아버지 이야기도 나오고. 유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앉아보렴, 서연아. 내게 말해야 할 게 있어. 서연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유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과거, 특수요원으로서의 임무, 우진과의 관계, 그리고 최근 발견한 진실까지. 서연의 눈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커졌어요. 엄마가 스파이였다고? 서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유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 식으로 부르긴 싫지만 비슷했지. 우리는 국가를 위해 그림자 속에서 일했어. 하지만 20년 전 모든 것을 뒤로하고 너를 위한 평범한 삶을 선택했던 거야.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항상 그렇게 강했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어. 엄마는 다른 엄마들과 달랐어.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서연아. 이런 과거가 너의 결혼식까지 망치게 될 줄은 몰랐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오히려 자랑스러워. 엄마가 그런 멋진 분인 줄 몰랐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도영, 지민, 소희가 함께 도착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야, 유나. 도영이 들어서며 말했어요. 진무가 모든 것을 불기 시작했어. 그의 조직은 완전히 붕괴되고 있어. 지민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증거 파일을 분석한 결과 20여 명의 고위 정치인과 10여 명의 재벌들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어. 모두 체포영장이 발부됐지. 그리고 더 중요한 소식은 소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진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았어. 진무의 컴퓨터에서 해외 추적 기록을 발견했거든. 유나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소희가 대답했어요. 3년 전까지의 기록이야. 그 이후로는 흔적이 끊겼어. 모두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유나는 우진이 남긴 편지와 전화번호를 떠올렸어요. 우진이 살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서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럼 태호 아버지가 진짜 사라진 게 아니라 숨어 있었던 거예요? 태호에게 알려줘야 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먼저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해. 소희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에게도 알려야 하지 않을까? 20년을 기다려왔는데. 유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일어섰어요. 지금 바로 지은 씨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려드려야 해요. 유나가 태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이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유나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죠? 뉴스에서는 우진이 도둑이 아니라 영웅이었다고 하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네, 우진 씨는 부패를 폭로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증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정말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유나는 우진이 남긴 전화번호를 보여주었어요. 이 번호로 연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20년이 지났으니까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걸어볼게요. 유나와 지은 그리고 태호는 거실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지은이 번호를 누르자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5번째 신호음 후 누군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오, 우진이?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 정말 너야? 지은의 얼굴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호는 충격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유나도 감격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 살아있었군요. 지은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미안해. 지은아, 너와 태호를 두고 떠나서. 하지만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있나요? 모든 게 밝혀졌어요. 당신은 범인이 아니라 영웅이었다고. 지은이 물었어요. 우진의 목소리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그럼 내가 돌아갈 수 있겠구나. 20년의 오해가 마침내 풀리고 한 가정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나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아, 좋은 소식이야. 태호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셨어. 모든 게 잘 될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정말? 그럼 우리 결혼식도 다시 할 수 있을까? 유나가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지. 이번엔 더 아름다운 결혼식이 될 거야. 한 달 후 서연과 태호의 결혼식이 다시 치러졌습니다. 이번에는 해변가의 작은 채플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 열렸어요. 하객들은 가까운 친구와 가족들로만 구성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된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나는 우아한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고 딸의 손을 잡았어요. 첫 번째 결혼식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엄마, 긴장돼.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유나는 딸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 이번엔 모든 게 완벽할 거야. 음악이 흐르고 서연과 유나는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태호는 제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20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 우진이 자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우진의 모습은 세월의 흔적으로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어요. 유나는 딸을 태호에게 넘겨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옆에는 도영, 지민, 소희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료가 아닌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유나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20년 전 그녀가 특수 요원의 삶을 뒤로하고 평범한 어머니로 살기로 결심했던 순간 그 결정이 옳았는지 많은 밤을 고민했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옳았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다시 그림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목사의 선언에 모두가 환호했어요. 서연과 태호가 키스하는 모습을 보며 유나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이겨내고 더 강해졌죠. 축하 연회가 시작되었어요. 유나는 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죠. 오랜만이야, 우진. 유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진은 깊은 감사의 눈빛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내가 남긴 증거들 덕분에 많은 부패가 밝혀졌어. 너는 진정한 영웅이었어.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의 삶은 늘 불안했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견뎌왔지.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군. 두 사람은 잠시 과거의 추억을 나누었어요. 함께 임무를 수행하던 시절, 그들의 젊은 날들, 모든 것이 이제는 먼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유나가 물었어요. 우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20년의 시간을 메울 수는 없겠지만 남은 인생은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싶어. 연회장 한쪽에서 서연이 어머니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춤추실래요? 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나는 미소 지으며 딸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귀에 속삭였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없었다면 이 모든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서연아. 서연이 잠시 춤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는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이제 저도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 얼마나 용감한 분인지. 언젠가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유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강하고 용감해. 내 자신의 방식으로. 연애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의 삶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의 과거는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가 지금의 행복을 가능하게 해주었죠.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는 가운데 유나는 홀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모든 하객들이 떠난 후 유나는 해변가 테라스에 남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와인 한 잔을 들고 조용히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끼는 순간이었죠. 여기 있었구나. 도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의 뒤로 지민과 소희도 따라왔습니다. 유나는 미소 지으며
친구들을 맞이했어요. 다들 아직 안 갔구나. 내가 없이 어떻게 가겠어? 소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팀이 다시 모인 건데. 도영이 와인병을 들어 모두의 잔을 채웠어요. 건배하자. 성공적인 마지막 임무를 위해 네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와인의 향기가 바닷바람과 어우러져 더욱 깊어졌어요. 유나는 천천히 와인을 음미하며 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유대감은 여전히 강했죠. 어떤 기분이야? 지민이 물었어요. 모든 게 마무리되었는데. 유나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묘한 기분이야. 마치 오래된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은 것 같달까? 시원하면서도 조금은 아쉽기도 하고.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 우리 모두 그 세계에 한 발을 담그고 있었잖아. 다시 그 감각을 느끼는 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정말 은퇴했어. 도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임무였고 모든 걸 제대로 마무리했어. 유나는 따스한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을 살 시간이야.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첫 별들이 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람은 조용히 그 순간을 즐겼어요. 그들의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 그림자 속에서 일하던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긴장감, 위험, 그리고 동료의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죠. 우진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소희가 물었어요.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어. 그가 가져간 증거들이 국가적 부패를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니까 그는 이제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진무와 그 조직은? 지민이 물었어요. 도영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완전히 끝났지. 진무는 최소 30년은 감옥에 있을 거야. 그와 연결된 정치인들도 모두 수사 중이고. 유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젊은 시절은 별빛 같았어. 아무도 모르게 빛나다가 사라지는. 하지만 우리는 사라지지 않았어. 소희가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고 이제는 그림자가 아닌 햇빛 아래서 살 수 있어. 지민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모두 은퇴했다고 해서 우리 기술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 가끔 만나서 훈련도 하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도영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지민아, 우리는 이미 50대야. 그 몸으로 무슨 훈련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지. 지민이 항의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태극권이라도 같이 해보자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유나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껏 웃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살았던가요? 이제 그녀는 자유롭게 웃고 울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태호는 신혼여행 가기 전에 잘 떠났니? 소희가 물었어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방금 떠났어. 스페인으로 2주일 여행이래. 서연이가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내 딸은 정말 대단해. 도영이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태호를 지지했으니까 좋은 딸을 키웠어. 유나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깃들었습니다. 그래, 서연이는 내 자랑이야. 어쩌면 나보다 더 강한 아이일지도 몰라. 밤이 깊어가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네 사람은 담요를 두르고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그들의 얼굴은 따뜻하게 빛났죠. 앞으로 무슨 계획이야, 유나? 지민이 물었어요. 유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지금까지는 항상 서연이를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 여행도 하고,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그림? 소희가 놀라서 물었어요. 내가 그림을 그려? 유나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사실 대학 전공이 미술이었어. 요원이 되기 전에는 화가가 꿈이었지. 20년 넘게 붓을 잡지 않았지만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와, 그거 정말 멋지다.
도영이 감탄했어요. 꼭 초대해줘. 내 첫 전시회에. 모두가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새로운 꿈과 계획을 나누었어요. 도영은 요리 학교를 열 계획이었고 지민은 사이버 보안 회사를 설립하려 했습니다. 소희는 심리 상담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어요. 우리 정말 많이 변했구나. 소희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20살 때의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본다면 놀랄 거야. 유나가 고개를 젓고 미소 지었어요. 아니, 달라진 게 아니야. 우리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었어. 다만 우리 자신을 발견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지. 밤하늘에 별들이 가득 빛나는 가운데 내 친구는 과거를 추억하고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어요. 유나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듯 했죠. 자정이 가까워올 때 유나는 혼자 해변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차가운 모래가 그녀의 발 아래에서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달빛이 바다 위에 은색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진짜 내 삶을 시작할 시간이야. 유나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어요. 더 이상 그림자에 숨지 않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살. 유나는 두 팔을 활짝 펼치고 바닷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자유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도영, 지민, 소희가 뒤에서 다가와 유나 옆에 섰습니다. 네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었어요. 서로의 어두운 과거와 밝은 미래를 함께 나누는 가족. 다음 주에 넷의 레스토랑 오픈 파티에 모두 와. 도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세 여성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유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것이라고. 어머니로서, 친구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 여성으로서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내 친구는 손을 맞잡았어요. 그들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드리워졌지만 이제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숨어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들이 빛 속에 서 있다는 증거였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유나가 말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두가 함께 외쳤습니다. 바다는 계속해서 파도를 일으켰고 별들은 계속해서 빛났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유나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변화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다면 당신의 10년간의 슬픔은 어떤 감정으로 바뀔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달력에 붉은 동그라미를 그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윤희가 떠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이죠.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잎이 내 작은 마당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가장 좋아하던 계절입니다. 조용히 제사상을 차렸어요. 윤희가 좋아하던 들국화 한 송이를 꽂은 작은 화병을 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윤희의 웃음소리가 맴돌고 있어요. 윤희야, 오늘도 잘 지내고 있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여전히 적응되지 않아요. 식사를 마친 후 장을 보러 나갔죠.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우산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항상 나를 꾸짖곤 했어요. 당신 또 우산 안 가져갔죠? 그 기억이 나를 미소짓게 만들었습니다. 마트에 들어서서 평소처럼 필요한 물건들을 담았어요. 과일 코너에서 윤희가 좋아하던 딸기를 바라보다가 문득 시선이 멈췄죠. 저 멀리 채소 코너에 서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굽은 어깨와 머리를 살짝 기울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낯익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 여자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때 옆에서 한 남자가 다가와 그 여자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고 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윤희였습니다. 10년 전 물에 빠져 사망했다고 알고 있던 내 아내 윤희가 분명했어요. 윤희야. 내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사과들이 바닥을 굴러다녔어요. 하지만 난 그것도 모른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윤희와 남자는 나를 힐끗 바라본 후 아무 말 없이 지나쳐 갔습니다. 윤희의 눈에는 나를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을 짚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죠. 흩어진 물건들을 대충 주워 담고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봄비는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비를 맞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물에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앞에 아직도 윤희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그 걸음걸이와 웃음소리를 잊을 수 없었어요. 벽에 걸린 윤희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답을 찾아야 했어요. 아침이 밝았지만 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윤희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윤희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눈가에 잔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지만 어제 본 그 여자가 윤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심했어요. 다시 그 마트로 가야 했죠. 내가 미친 건지 정말 윤희가 살아있는 건지 확인해야겠어. 어제보다 일찍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채소 코너를 중심으로 주변을 서성이며 윤희를 찾았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윤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려던 찰나 마트 출구 쪽에서 그녀를 발견했어요. 어제 함께 있던 남자와 함께였죠.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밟았어요. 그들은 근처 공원으로 향했죠. 벚꽃이 만개한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을 나무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남자가 윤희의 손을 잡고 무언가 이야기했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볼 수 있었어요. 틀림없는 윤희였죠. 세월의 흔적이 더해졌지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윤희야.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의 눈에는 경계심이 서렸지만 윤희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그저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표정이었죠. 누구세요? 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낯설미 내 가슴을 찔렀어요. 윤희는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 철수예요. 이철수 당신 남편이잖아요. 내 말에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선생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분을 불편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분은 제 어머니십니다. 남자의 말에 난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라고? 하지만 윤희는 아들이 하나뿐이었고 그건 정민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이분은 제 아내예요. 박윤희 10년 전의 사고로.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희가 불안한 듯 남자의 팔을 잡았어요. 윤희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민우야, 집에 가자. 이 사람 무서워. 윤희의 말에 민우라는 남자는 나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곧 윤희를 부축해 자리를 떠났어요. 난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민우라는 이름, 그리고 윤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벤치에 허탈하게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윤희는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 민우를 어머니처럼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10년간 믿어왔던 진실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윤희는 왜 죽은 척 했을까? 왜 나를 떠났을까? 그 남자는 누구지? 윤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윤희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혔어요. 윤희가 왜 나를 떠났는지, 왜 죽은 척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 남자, 민우는 누구였을까? 답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어. 다시 공원으로 향했어요. 어쩌면 그들이 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2시간 넘게 기다려도 윤희와 민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공원 주변을 살펴보다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윤희가 커피를 좋아했던 기억이 났어요. 카페에 들어서서 여기저기 살피며 걸었습니다. 그때 창가 자리에서 민우를 발견했어요. 혼자였죠. 잠시 망설이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며칠 전 공원에서 만났던. 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한숨을 내쉬더니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죠. 어차피 언젠간 마주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제 아내가 맞습니까? 박윤희가 맞지요? 민우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해요. 치매입니다. 내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라니? 윤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어요. 언제부터 어떻게 된 건가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요양원에 혼자 찾아왔어요. 제가 일하던 곳이었죠. 자기 이름만 겨우 기억하는 상태였습니다. 초기 치매였어요. 저는 그때 어머니도 같은 병으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돕게 됐고 시간이 지나며 그녀가 특별해졌어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윤희 씨는 가끔 철수라는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군지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제가 어머니처럼 돌봐왔고 그녀도 저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손을 들어 민우의 말을 막았어요. 잠시만요. 제 아내는 10년 전 강에 빠져 사망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그도 이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강에 빠졌다고요? 그녀는 저희 요양원에 직접 걸어왔어요. 소지품도 거의 없었고 신분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윤희가 스스로 사라진 것이었을까? 하지만 왜? 그때 민우가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윤희 씨가 처음 왔을 때 가지고 있던 메모지예요.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항상 갖고 다닙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받았어요. 철수에게 짐이 되기 싫어 미안해 사랑해. 윤희의 글씨체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병원 기록이나 다른 단서가 필요합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윤희 씨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녀의 상태가 불안정해지면 기억이 더 빨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을 향한 첫 발을 내딛었지만 이제 더 많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민우의 도움으로 10년 전 병원 기록을 찾을 수 있었어요. 윤희가 사라지기 2달 전 그녀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게 알리지 않고 혼자 병원을 다녔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윤희는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집으로 돌아와 윤희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공간이었어요. 옷가지들 사이에서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죠.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진단 결과를 받았다. 치매라니 앞으로 철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까 두렵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몇 페이지를 더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철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가 나를 간호하느라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낫겠지. 윤희는 나를 위해 스스로 사라지기로 결심했던 것이었어요. 손을 떨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정민에게 연락해야 했어요. 이 충격적인 진실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이는데? 정민아, 엄마가 살아계셔. 정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저 내가 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테죠. 하지만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정민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럴 리가,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다음 날 정민과 함께 민우의 집을 방문했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윤희 씨에게 미리 이야기했어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온다고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으니까요.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어요. 윤희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윤희 씨, 손님 오셨어요. 민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윤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낯선 사람에게 보내는 예의 바른 인사에 불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정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난 아들의 어깨를 꼭 잡아주었습니다. 윤희의 시선이 내게 향했어요. 잠시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저는 이철수입니다. 윤희는 눈을 깜빡였어요. 그 이름이 어딘가 익숙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기억을 잡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어요. 대신 정민이 들고 온 들국화 다발에 눈길이 갔습니다. 들국화 예쁘네요. 제가 좋아하는 꽃인가 봐요. 정민과 난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윤희는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들국화를 좋아했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우리에게 눈짓했어요.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주지 말라는 신호였죠. 그날 방문은 짧게 끝났습니다. 돌아가는 길, 정민은 침묵 속에 눈물을 흘렸어요. 난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민아, 엄마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한 거야. 자신이 병든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지.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윤희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그녀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기며 윤희의 내면을 들여다봤어요. 증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의 두려움, 진단 후의 절망,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내린 고통스러운 결정까지.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강가에서 발견된 윤희의 소지품들, 그녀가 남긴 짧은 편지, 그리고 찾지 못한 시신까지. 윤희는 철저히 계획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라지면 우리가 슬퍼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이고 각자의 삶을 살 거라 생각했던 거겠죠. 하지만 난 10년 동안 그녀를 잊지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자주 윤희를 찾아갔습니다. 민우는 내 방문을 환영했어요. 내가 윤희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색한 사이에서 점차 공동의 보호자가 되어갔어요. 오늘은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아침부터 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다. 민우의 말에 미소 지었어요. 윤희가 좋아하던 노래를 기억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어요. 윤희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희 씨. 윤희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어요. 오늘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약간의 인식이 있는 듯 했어요. 이철수 씨죠?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윤희가 내 이름을 기억했어요. 지난번 방문에서 들었던 이름을 떠올린 것인지 아니면 깊은 기억 속에서 끄집어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윤희는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좋아요. 당신 손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뜻밖의 요청에 당황했지만 기꺼이 손을 내밀었어요. 윤희는 내 손을 자신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따뜻하네요. 낯설지 않아요. 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희는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내 손의 온기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감정의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희는 종종 나를 따뜻한 손이라고 불렀어요. 정확한 관계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은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이런 변화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편안하게 느끼는 건 분명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윤희가 나를 완전히 기억해 주길 바랐지만 이제는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윤희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방문했을 때 윤희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를 맴돌았지만 어떤 곡을 연주해야 할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윤희 옆에 앉았어요. 둘이 함께 연주했던 곡이 있었습니다. 내가 첫 음을 눌렀어요. 윤희는 잠시 혼란스러워하다가 천천히 따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윤희의 손가락이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 곡 우리가 함께 연주했던 거죠? 놀라서 윤희를 바라봤어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윤희의 눈에는 희미한 인식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결혼 25주년 때 연주했던 곡이에요. 윤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만수야.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만수는 우리의 첫 반려견 이름이었습니다. 윤희가 특별히 아끼던 개였어요. 그녀가 그토록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도 윤희가 과거의 기억을 언급하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작은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다시 펼쳤어요. 만수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윤희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더라도 이런 작은 순간들이 우리를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연결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뒤척이며 밤을 보냈습니다. 윤희의 웃는 모습, 피아노를 치는 손가락, 만수의 이름을 부르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런 찰나의 순간들이 앞으로도 계속될까? 아니면 윤희의 병이 더 악화되어 이마저도 사라질까? 불안했지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민우와 나는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경계심과 어색함이 있었지만 윤희를 향한 공통된 사랑이 우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매일 윤희를 방문했어요. 때로는 정민과 함께, 때로는 혼자서.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윤희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지만 나쁜 날이 더 많아졌어요. 기억의 단편들이 더 빠르게 사라져갔습니다. 민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찾았어요. 윤희 씨가 최근에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집안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가끔은 밤에 깨서 누군가를 찾기도 해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의 집에서 윤희를 돌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았어요. 좋은 곳을 알아봐야겠네요. 윤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요. 민우와 함께 여러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마침내 조용한 교회에 있는 작은 요양원을 찾았어요. 정원이 아름답고 직원들이 친절했습니다. 윤희가 좋아할 만한 곳이었어요. 다음 주에 입소하는 게 어떨까요? 그 전에 윤희 씨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민우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가족 시간을 계획했습니다. 정민과 그의 가족,
나, 민우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윤희가 좋아하던 음식들로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파티 당일 윤희는 특별히 맑은 정신을 유지했어요. 마치 이 순간의 중요성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정민의 아이들이 윤희에게 다가가 포옹했어요. 윤희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에너지에 미소 지었습니다. 노래 불러주세요, 할머니. 아이들의 요청에 윤희는 당황했어요. 노래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조용히 다가가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함께 불러볼까요? 산에 올라. 정민이가 어렸을 때 자주 불러주셨던 노래죠. 윤희는 잠시 혼란스러워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첫 소절을 시작하자 윤희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희미했지만 멜로디는 그녀의 몸에 남아 있었어요.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다시 듣는 순간이었죠. 식사를 마친 후 윤희는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를 맴돌았습니다. 내가 옆에 앉아 도와주려 했지만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혼자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윤희가 연주한 곡은 우리 결혼식에서 연주했던 곡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곡을 기억하시는 거죠? 민우의 질문에 윤희는 그저 미소 지었어요. 그녀도 왜 이 곡을 기억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을 뿐이었어요. 음악이 끝나자 윤희는 갑자기 나를 바라봤습니다. 만수야 우리 강아지. 그리고 이어진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철수야 미안해 혼자 가서. 윤희의 눈에는 맑은 인식이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그녀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윤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민과 그의 가족, 민우까지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요. 윤희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잠시나마 열렸던 기억의 창이 다시 닫힌 것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는 조용히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윤희의 짧은 귀환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윤희는 요양원으로 떠납니다. 새로운 이별의 시작이었지만 이번에는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조금은 편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윤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철수야 미안해 혼자 가서.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나를 인식한 순간의 본능적인 반응이었을까? 앞으로 그런 순간이 다시 올까? 수많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윤희가 나를 기억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요양원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윤희를 방문했어요. 때로는 민우와 함께, 때로는 정민과 함께. 요양원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윤희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말수가 적어졌어요. 인식의 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는 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윤희의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느 가을날 윤희의 방을 찾았을 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윤희 곁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윤희야.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희미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맴돌았어요. 들국화. 윤희의 한마디에 미소 지었습니다. 윤희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어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들국화 한 송이를 꺼냈습니다. 매일 가져오던 것이었죠. 오늘도 가져왔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꽃이잖아요. 윤희는 천천히 손을 뻗어 꽃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괜찮아요. 윤희야, 내가 여기 있어요. 내 말에 윤희는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상태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걸까요? 윤희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강한 척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윤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둘러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민우와 정민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우리 셋은 윤희의 침대 곁에 모였어요. 윤희는 평화롭게 잠든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윤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민은 어머니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민우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윤희야, 고마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줘서. 걱정 마세요. 이제 편히 쉬어도 돼요. 내 따뜻한 말에 윤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눈을 뜨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윤희의 숨소리는 더 약해졌어요. 마침내 새벽녘에 윤희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희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10년 전에는 그녀를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진정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평화로움도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윤희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 정민과 그의 가족, 그리고 민우. 요양원의 직원들도 꽃을 들고 찾아왔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민우는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윤희가 남긴 또 다른 일기장이 있었어요. 윤희 씨가 요양원에 오시기 전에 저에게 맡긴 것입니다. 언젠가 철수를 만나게 되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윤희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에게. 내가 당신을 떠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당신에게 짐이 되기 싫었어요. 하지만 알아주세요.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잊어도 당신을 향한 사랑만은 잊지 않을 거예요. 철수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슬픔, 후회, 사랑, 그리고 이상하게도 평화로움까지. 윤희는 끝까지 나를 사랑했고 나도 윤희를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윤희는 혼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신의 병을 받아들이고 가족을 위해 사라지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윤희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언제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이타적인 선택이었어요. 당신을 이해해요, 윤희야. 이제는 정말 이해해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윤희가 그곳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내 일상은 조금씩 새로운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윤희의 사진에 인사를 했어요. 더 이상 제사는 지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좋아하던 들국화를 항상 신선하게 유지했어요. 정민은 내가 걱정되어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또다시 무너질까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그의 걱정과 달리 나는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윤희의 선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덕분이었죠. 아빠, 괜찮으세요? 정민의 질문에 미소 지었어요. 그래, 괜찮단다. 엄마를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해. 민우와도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만나 커피를 마시며 윤희에 대한 추억을 나눴어요. 처음에는 경쟁자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민우는 내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어요. 윤희의 마지막 10년을 함께 한 사람으로서의 이야기들. 어느 날 윤희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민과 함께 오래된 옷장을 열었어요. 10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그녀의 옷들, 신발들, 그리고 작은 보석함까지 하나하나 꺼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아빠, 이건 뭐예요?
정민이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윤희와 내가 데이트하던 시절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가 웃고 있었어요.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이건 내가 윤희에게 프로포즈 했을 때 썼던 편지야.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종이에 쓰인 내 글씨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윤희에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아름다울 거라는 거야.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함께하자. 당신의 곁에 있게 해줘서 고마워.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프로포즈 당시에 썼던 말들이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결국 나는 윤희의 곁에 있었습니다. 비록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어요. 아빠가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었네요. 정민도 감동한 듯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은퇴한 교사로서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윤희가 좋아했을 일이었죠. 또한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 모임에도 참여했어요. 내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윤희가 좋아하던 벚꽃길을 산책했어요. 사계절이 바뀌며 그 길의 모습도 변했지만 항상 아름다웠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으로, 겨울에는 하얀 눈으로, 봄에는 벚꽃으로, 여름에는 짙은 녹음으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윤희야, 오늘도 좋은 하루야. 종종 혼잣말을 했습니다. 윤희가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녀는 육체적으로는 떠났지만 기억과 사랑은 여전히 내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책 중에 벤치에 앉아있는 노부부를 보았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미소 지었어요. 윤희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했습니다. 윤희를 사랑했고 윤희도 나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작은 꽃집에 들렀어요. 들국화 한 송이를 샀습니다. 윤희의 사진 앞에 놓기 위해서였죠. 집에 도착해 창가에 들국화를 놓았어요. 햇살이 꽃잎을 비추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나는 그녀를 기억하니까.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억을 잃어도 사라지지 않는 감정. 윤희가 나를 잊어도 나는 윤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모든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들국화 꽃잎이 살짝 흔들렸어요. 마치 윤희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는 윤희를 사랑할 것입니다. 기억의 끝에서도 그 사랑은 계속될 테니까요. 문득 윤희가 선물로 줬던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사랑은 영원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처음 받았을 때는 그저 아름다운 문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윤희는 모든 것을 잊었지만 그녀의 감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내 손의 온기를 기억했고 우리가 함께 연주했던 곡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나를 위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과 기억을 초월한 사랑의 증거였어요. 이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억의 끝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연결해주는 끈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